네, 이번에 저번 시간까지 호문클루스 문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는데, 간략한 소개를 넘어서 이 묶기 문제, 바인딩 프로블럼하고 호문클루스 프로블럼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놨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호문클루스 문제, 극미인 문제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음, 호문클루스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누가 지각하거나 느끼는가? 위에서 프로이트한테서 마음 그 자체는 무의식적인 것이고 의식은 단지 마음의 실제적인 과정들의 지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다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웬만한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의식은 단순히 그것들을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걸 지각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계처럼 이렇게 기계도 뭔가 다 프로그래밍을 설정하면 기계가 이렇게 다 돌아가고 어, 어떤 전기 회로도를 설치하면 다 아이고, 다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좀 기계적으로 다 돌아가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건 기계고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각하는 것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지각을 하는가? 라는 게 이 호문클루스 문제의 또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누가 지각하는 거지? 내가 지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각하는데, 누가 지각하는 거지? 자아란 무엇이고, 자기란 무엇이고, 이 셀프, 나란 무엇이고, 의식이란 무엇이고, 그런 것이 있긴 할까?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한 그 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있긴 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불교 이론이라거나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서 불교의 유식학 이론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오직 인식하는 인식하는 그 과정밖에 없다. 인식하는 실체라는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도 갈 수 있겠고. 암튼,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의식이란 무엇이냐라는 거는 통일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어, 내가 청각도 들리고, 시각도 이렇게 보이고 촉각도 이렇게 만져지고 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서로 다 따로따로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먹는 것도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음식을 먹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죠. 먹으면서 향도 느껴지고 시각적인 그 디자인, 시각적인 미적인 맛도 느껴지고 촉각적인 씹는 맛도 좀 느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감각으로 느껴져서 자기 그 셀프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일된 경험인데 그리고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대상들도 시공간의 통일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조각조각이 아니라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이라는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지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것이 who is it 이게 누군가 이렇게 지각하는 주체가 있는 건가 있다면 누가 느끼는 건가 그런 게 지금 문제의 관건이라는 거죠. 에, 분명히 서로 연결된 지각들을 만들어내는 데 관련된 신경해부학적 구조들이 뇌 내 여러 장소에 위치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한데 모아지는지 바인딩 프로블럼 묶기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감각의 합병이라는 저서도 있는 것처럼 어, 여러 가지 모든 지각 처리 모듈들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을 받아들이는 해부학적 구조들을 확인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니까
후 우리가 첫 단원에서 첫 장에서 1장에서 해부학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시각은 여기 뒤통수에 온다고 하고 뭐 청각은 좀 청각은 그 측두엽 여기 머리 좀 옆쪽에 있는 위치한 곳에 좀 위치한 곳에 그 청각 피질이 있다고 하고 가장 단순한 청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리고 두정엽 위쪽에 그 감각, 체감각, 신체 감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또 통합하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 뭐 가장 또 연합 또 그것들이 또 감각 연합 피질이 있다고 했죠. 또 가장 단순한 시각 영역부터 시작해서 시각과 체감각과 청각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연합 영역, 다중 감각 연합 영역이 있다고 했고 그것들이 또 이렇게 쭉 앞으로 앞통수로 와가지고 전두엽, 전전두엽 이런 곳에까지 상위적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어, 다 흩어져 있던 감각 영역들이 감각 피질에 있는 그 영역들이 모아지고 전전두엽의 이 상위 연결 한 여기 이마엽이라고도 하죠. 이마 쪽에 있는 그 전전두엽의 상위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의식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묶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묶기 문제 바인딩 프로블럼을 해결될지라도 극미인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호문클러스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호문클러스가 거기에 있는 거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무한퇴행 문제? 그러니까 호문클러스가 있으면 또 그 전전두엽에서 느끼는 그 호문클러스는 누가 느끼는 거지? 그, 점점 더 무한퇴행을 하고 퇴행하고 그럼 또 누가 느끼고 아까 뭐 감각 피질에서 영역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 흩어져 있으면은 뭐 연합 영역에 모이고 또 모이고 다른 것도 모여서 뭐 해마에 있는 것도 모이고 해마에 있는 것도 또 합쳐져서 전전두엽까지 왔는데 전전두엽에 있는 건 또 무엇이 느끼는 거지? Who is it? 누가 느끼는 거지? 누가? Who? 그런 식으로 아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관점이 이 전제된 관점이 좀 뒤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아무튼 호문클루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 묶기 문제만 해결이 되는데 계속 무한대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그게 느끼는 주체는 누구지? 그럼 또 그거에 또 느끼는 주체는 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퇴행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전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또 40Hz 가설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그룹은 뒤쪽의 피질세포들이 의식적인 시각 경험 중에 대략 40Hz의 리듬을 가지고서 동시일성으로 점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뒤쪽에 그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 1차 시각 영역 피질, 시각 피질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방금까지도 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시각 경험 중에 대략 40Hz의 리듬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것들이 점화될 때 40Hz 리듬을 가지고서 동시적으로 점화될 때 그때가 통일된 의식의 단위를 나타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통일체는 뉴런의 활동성의 장소가 아닌 시간에 따라 서로 연결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래 전전두엽이라는 상위 연결 구조로 놓으면 호문클루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간의 문제로 장소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장소를 시간에다가 장소가 아닌 시간에다가 놨을 뿐이지. 아, 호문클루스 프로블럼은 극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문제도 좀 제기되기도 하고 장소가 그저 시간으로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도 아직 잘 감이 안 잡히긴 해요. 이게 해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도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좀 감이 안 잡히긴 하고 저도 완전히 다 이해가 안 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입장은 저자들의 입장인데 위 두 가지 아까 그 두 가지 접근 방법들이 어떤 측면들이 결합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누가 지각하는가 어, 그래서 좀 여기 간략히 말하자면 우리의 외부적인 지각들을 한데 묶는 일은 그것들이 우리의 내부적인 지각들에 입각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내부적인 지각이란 신체적인 자기의 지각들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개별적인 신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한데 묶게 된다는 사실이 된다. 그러나 내장의 신체가 의식의 기반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다른 기본적인 질문을 간략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체가 통째로 의식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자세한 건 3장이나 아니면 더 후반부를 가봐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자면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좀 호문클러스 프로블럼도 있고 바인딩 프로블럼도 있고 한데 뭐 그건 알겠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뭐 해결된다고 해도 의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식이라는 게 왜 생겨난 거지? 진화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어서 발생한 것일까?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제기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의 그 세미나 모임의 제목 이름이기도 하죠. 지적인 행동과 지적인 행동이라는 게 특별히 막 의식을 엄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했고, 우리 이제 3장에 안 보이는 시력이라거나 블라인드 사이트라거나 무의식적인 기억 같은 걸 다룰 때에도 의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의식이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이 책을 좀 훑고 읽고 나가다 보면 아, 왜 의식이 필요한 걸까? 아니, 필요하지 않더라도 의식은 설명되어야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그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의식의 아이러니. 의식은 정작 설명항으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의식이 꼭 있어야만 뭔가 예측이 되거나 설명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설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 실제로 의식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설명되는 현상 거의 찾기 힘듭니다. 행동은 생리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다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다 설명 가능하고 인지라거나 정서라거나 인지과학의 틀 내에서 대부분 설명적으로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원리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전망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걸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 필요가 없지만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주어진 현상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에 가깝다고 본다면. 그래서 제거주의자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야라고 보는 사람도, 그런 학자들, 철학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설명함으로써의 가치도 없고 예측함으로써의 가치도 없고, 그러면 의식 제거 없다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의식 없다고 하자. 제거하자, 의식이란 개념을.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애시당초 주어지지조차 않은 순전한 헛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증명 부담이 있는 거죠. 의식이라는 게 그냥 없다고 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좋고 싫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굉장한 입증 부담이 크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의식이 왜 필요할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3장 진도를 나가거나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뇌과학자 김대익이 예전에 기사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뇌과학이 마지막에 풀어야 할 것은 결국 철학적 문제다. 뇌라는 물질이 어떻게 정신이란 비물질을 만들어낼까? 그게 정말 있는 건가? 아니면 없는 건가? 정신이란 게 없다면 단순히 우리의 착각인가? 이런 물음들. 결국 이런 게 그 하드 프라블럼인 거죠. 차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김대식이 위해서 말한 뇌과학이 마지막에 풀어야 할 것은 결국 철학적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 철학적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뇌라는 물질이 어떻게 정신이란 비물질을 만들어낼까? 이게 가장 핫한 키워드고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 납득이 될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쭉 이어서 3장까지 진도를 나가면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이것도 조금 원론적이겠지만 비교적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넘고 의식과 무의식, 프로이트의 개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매칭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의식과 무의식, 다음은 감정, 그리고 뭐 기억, 그리고 동기 뭐 이런 것들, 욕동 뭐 이런 거, 꿈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챕터마다 다루게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기반이 되는 의식이란 무엇인가,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의 신경상간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이게 또 실용적으로도 나름 도움이 되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의식이란 무엇인가, 작업 기억이랑 상당히 관련이 깊거든요. 의식이라는 게. 그 기억의 종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업 기억과 상당히 관련이 깊고, 작업 기억,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이 상당히 깊다는 건데, 기억이란 또 무엇인가?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또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재구성하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저번 세미나 일기에서도 충분히 배웠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재구성하고 감정을 통해서, 근데 그 감정은 축적된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기억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핫한 우리의 또 일상이나 실용적인 조금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꽤 좀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이 또.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의식과 무의식,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 이제 많은 인지과학자들은 의식이 정신생활에서 의식이 아이고 이거 두 개나 쳤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굉장히 큰 정신작용들이 의식 없이도 수행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 개요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거 참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례들을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좀 나눠볼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들이고 재밌어요. 아 이렇게 신기한 현상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안 보이는 시력이라고 번역했는데 왠지 뭔가 되게 번역툴 같아서 쓰기 싫어서 블라인드 사이트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용어는 후두엽의 시각 피질 우리가 아까 뭐 이게 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시각을 관장하는 영역 뇌 영역이 뒤통수 후두엽에 있다고 했죠. 여기 후두엽에 근데 이 후두엽의 시각피질, 1차 시각피질이라고 해요. 가장 단순한 시각의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1차 시각피질, 비주얼 프라이머리 콜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손상을 입었어요. 망막 다 괜찮고 눈 상태 다 괜찮은데 여기만 손상을 입은 거예요. 뒤통수가. 그러면 망막으로부터 온 대부분의 근데 여기가 손상된 거예요. 망막으로부터 온 대부분의 신경섬유가 여기서 끊겨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눈, 망막 다 정상인데 피질성 실명을 앓게 되는 거죠. 뇌가 고장나서. 뇌의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고장나서.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아예 안 보이는 거냐? 보지 못하는데 봐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경우인데 블라인드 사이트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그 실험이 있어요. 이 웨이스크란츠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떤 모양을 보여주면 이게 무슨 모양 이게 보여요? 라고 하면은 뭔지 알아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보이죠.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맹인이고 블라인드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안 보일 뿐더러 무슨 모양인지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의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못 하지만 자기가 뭘 봤는지 그 매칭 좀 종이로 테스트지를 좀 주면서 첫 번째 본 게 뭔지 첫 번째 본 게 이거에 객관식을 하거나 뭐 주관식을 하거나 뭐 첫 번째 본 게 이게 맞아요? OX를 하고 두 번째 본 게 이게 맞아요? OX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10개 중에 7개 이상 그 도형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봤다는 의식은 없어요. 근데 왠지 이거 같대요. 그런 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 가운데 강요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달리 말해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시각과 의식적인 시각 사이의 구별을 내보이게 된다. 그들이 무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올바로 추측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어떤 시각 정보가 망막으로부터 여기 1차 시각 영역이 고장났으니까 다른 부위들에 투사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투두엽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다가 투사가 되는 건데 뭐 다른 뭐 청각 피질이든지 다른 피질에다가 이렇게 투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체감각이라든지 그러면 그 부위에서는 우리가 봤다는 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뭔가 나중에 그 그림을 보면 왠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 환자들은 시각 정보가 관여하는 한 제2장에서 언급한 좀비처럼 행동한다. 제가 좀비를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필로소피카 좀비라고 해서
인지, 그 의식이라는 게 없어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용한 혁명, 의식이 정신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큰 작용들이, 정신작용들이 의식 없이도 수행된다.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의식,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꽤 많이 수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동 같은 것도 물리학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필로소피컬 좀비, 철학적 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좀비 같은 거죠,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상태, 어느 정도 좀비에 가까운 상태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산업화실지 시각적으로 보긴 하지만 시각적인 의식을 갖지는 못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험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 이 레이저 포인트,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질성 실명을 앓고 있는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막은 괜찮은데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쭉 손으로 다 표시를 해요. 근데 본다는 의식은 없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이런 의식은 없어요. 나중에 또 인터뷰를 I didn't see anything. 나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거 묘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절대 묘사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냥 느낌이 그냥 있었다. 어떤 인상이 있었다. 뭔가 본다는 의식은 없었는데 그냥 어 되게 무의식적인 느낌인 거죠. 그럼 굉장히 신기한데 어 blind sight condition where people are still able to process visual stimuli despite being 피질상에서는 blind이지만 피질상에서는 blind 실명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각적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 그런 상태를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다른 영상들 보면 재미난 것들 많은데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꼭 의식 우리가 직접 본다라는 현상하고 보이는 보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 라는 현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진짜로. 그것을 잘 인식하고 의식에서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 있는데 보지 않는 것 같은 혹은 보지 않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어떤 느낌이 드는 의식에선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무의식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이제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뒷받침하는 굉장히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재적인 기억, 암묵기억이라고 또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는 잠재적인 기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례는 정신분석 애로의 초대라는 곳에 더 잘 나와 있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좀 가져왔어요. 떼왔어요. HM이라고 유명한 그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를 뗀 거죠. 해마하고 편도체를 아예 그냥 간질병이었나? 그래서 좀 편도체를 그냥 간질병이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의 편도체와 해마를 통째로 제거한 수술을 한 거예요. 그 편도체와 해마의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몰랐던 거죠. 그 시대에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그 이후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그 이전의 기억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해마가 단기 기억을 이렇게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고장나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제 단기 기억을.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재미난 다른 측면의 사례가 연구된 게 있죠. 그러나 메이너 여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HM이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것은 배울 수 있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어 쓰기를 반복해서 시켰더니 나열된 단어를 위에서 아래로 베껴 쓰고 다음에는 아래에서 위로 쓰겠다. 점점 능숙해졌다. 전에 이 작업을 했었다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한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숙련되었다. 의식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뇌는 제거되었지만 암묵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따로 있다는 증거이다. 절차 기억에 속하겠죠. 절차 기억에 속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장에서 이 절차 기억이 뭐고 의미 기억이 뭐고 일화 기억이 뭐고 간단하게 간단한 게 아니고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HM이 감정 연상 학습을 보였던 것이다. 정보 자극이 갖고 있었던 대상 인물과 관련된 감정은 기억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지와 감정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의식적인 기억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말하면 거기에 맞는 감정을 기억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다음날 그는 어머니를 방문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매하지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에게 느꼈던 슬픈 감정을 기억한 것이다. 이 감정을 웨스트는 비의식적 감정이라고 했다. 굉장히 슬픈 사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방문했던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비의식적이라고 표현해서 무의식적 감정이라고 거기서 좀 느끼게 되는 거죠. 뭐 비의식이 훨씬 더 완전히 없을 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비의식이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굳어져서 무의식이라는 표현 저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다르고 굉장히 암묵적인 기억이고 그래서 해마는 명시 기억의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암묵 기억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꼭 인간의 정신현상은 의식적인 부분과 자기도 모르는 비의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과학이 입증하고 있다. 꼭 의식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억이라는 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블라인드 사이트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기억, 암묵 기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뤘고 무의식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분리뇌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나오는 로저스 페리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기계가 아니고 나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기계다. 라는 아주 명문장을 이야기를 하죠. 봅시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스 페리는
여자 환자의 분리된 우측 대뇌 방구에 포르노 그림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우측 대뇌 방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왼쪽 눈이 볼 수 있는 시야 쪽으로만 포르노 그림을 보여준 거죠. 오른쪽 눈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각도에는 보여주지 않고, 이 여자 환자는 또 뇌가 또 분리가 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뇌량이 우뇌와 좌뇌를 이어주는 교량을, 콜퍼스 칼로섬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간질 문제 때문인가 여러 질병 문제 때문에 거기를 잘라서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의 사람한테 우측 우뇌 쪽 우뇌에다가만 포르노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얼굴이 붉혔다는 거. 당연하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 당연하게도. 근데 되게 웃기고 뭔가 이상하고 재미난 건, 스페리가 당신 왜 당황하세요? 왜 얼굴을 그렇게 붉히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저 잘 모르겠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뇌 방구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 그 여자는 분명 인식을 했고 지각을 했죠. 뭔가 붉히고 낄낄거렸으니까,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포르노 그림이 분명히 운해의 일부에 지각되긴 했어요. 근데 봤지만 보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분명히 본 것처럼 행동을 하긴 했는데, 이 쉬운 문제이죠.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죠, 이거는. 메커니즘 분명 봤다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 기능 시스템, 뭐 1차 시각 피즐이 어느 단순한 시각적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분리된 채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시각 경험을 반영해 보기 위해서는 시각 경험을 말로 다시 코드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좌측 언어의 대뇌 방구가 원래의 시각 경험으로부터 분리될 때 상실된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조금 더 고차적인 의식에서 시각 경험을 반영하고 의식하기 위해서는 언어화가 돼야 되는 게 부분이 많은데, 특히 좌측 왼쪽의 좌뇌의 그 반구가 시각 경험으로부터 분리됐대. 그러니까 우뇌의 정보가 좌뇌로 정보를 이송하지 못할 때 상실되는 거죠, 이런 능력이. 그래서 본다라는 것하고 보는 것처럼 느낀다, 의식한다라는 것하고는 엄밀하게 면밀히 구분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정신생활이 의식적인가? 어, 그러니까 이 파트만 하고 잠깐 좀 쉬어야 되겠네. 예를 들어 만일 의식의 범위가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동일한 것이라면 독자들은 의식이 오로지 정보의 7단위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작업 기억이거든요. 작업 기억 능력.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얼만큼 내 의식에 담아둘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번 정보를 딱 들었어. 제 번호는 010 2449 010 12345678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얼마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가. 청각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내가 한번 책을 봤을 때 그 잔상이나 그 내용이나 얼만큼
내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정보들이 그 순간에 마음에 붙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게 작업 기억인데, 내 의식이 얼마나 의식적인가, 의식의 범위가. 그런 게 작업 기억이랑 관련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7단위들. 그러니까 숫자 세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번호를 보면 584에 3428 뭐 이런 거, 뭐, 일곱 단위들이 굉장히 많죠. 7단위들. 7단위 내외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걸 봤을 때, 잠깐 단편적인 흥미를 위한, 단편적인 사실이지만, 7단위들이 국한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7가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까지를 보통 큰 노력 없이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래서 숫자 세기 같은 게 임상 검사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숫자 세기는 작업 기억 능력의 한 측면을 측정하는 표준화의 임상 검사다. 작업 기억은 의식적으로 사물을 마음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과 동의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의식이 한꺼번에 한 번에 의식에 담아둘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생각보다 많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 공간적 정보도 생각보다 제한되어 있어요. 훨씬 더. 7단위가 이 경우에는 7단위도 아니고 4가지 단위. 시각 공간적 정보만 마음에 붙들어 놓을 수 있다. 뭐 동서남북도 4가지 단위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4가지 단위고 한 세트. 굉장히 이 4가지 단위 시간 공간적 정보만 마음에 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2차원 그래프 영역도 x축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 정도까지 보통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상당히 복잡해지고 계산이 좀 힘들어지죠. 이 공간을 이렇게 투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좀 많이 복잡해지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의식의 크기를 추산한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의 범위를 측정하는 건데, 어떤 연구를 좀 살펴보면,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우리 행동의 95%가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을 측정하는 이런 방법이 암시해주는 바는 그것이 우리 행동의 겨우 5%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은 종종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팔을 쭉 폈을 때 엄지손톱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딱 그 정도 수준만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흐릿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엄지손톱만 1.0의 수준으로, 1.0의 시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1.0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머지 수준은 0.2, 0.1 이하로 푹 떨어질 거예요. 나머지 각도는. 여기에 이 내 시각과 주의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시각적인 주의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푹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시야는 굉장히 한정적인 각도라는 거죠. 한정적인 각도, 한정적인 영역만 또렷하게 우리의 제대로 된 시력 수준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눈동자가 왔다 갔다 거려요. 누가 책에 읽는 모습을 보면은 눈동자가 살짝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 관찰하면은 사람들이 살짝 눈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눈을 한 군데에다가 둔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볼 정도로 굉장히 한정된 시지각의 영역, 그만큼 또 한정된 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식이 중요성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 어떤 점에서 의식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또 의식이 어떻게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식이란 무엇인가를 의식의 신경상각물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